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됐었는데 2년 형량이 는 징역 7년이 조금 전 선고됐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7년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의원님께 여쭐게요.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에서 1심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을 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유죄를 선고했고요. 양형 사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구형량보다는 적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제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11년 3개월까지 최대치가 그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1심보다는 뭐 국민들의 법감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영님께서는 오늘 선고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아마 1심 선거 이후에 지금 석 달, 정확히는 한 104일 만인데 예. 중간에 사실은 이제 본안이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8개 나머지 7개 재판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거듭해 가면은 갈수록 더 중형이 구형된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또 사실 그런 차원에서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봅니다. 뭐 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건 모두 그대로 유죄가 됐고 무죄로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유죄로 2건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그 무죄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들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부분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 지난번에 양형을 함에 있어서 초범과 고령인 부분들을 존중해서 5년을 했다면 이번에는 초범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방기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건 비난받아도 마땅하고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더 형량을 낮게 하거나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엄하게 중형을 고유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본류 재판이 아니라 오늘은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결국 핵심은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법했는지 여부였는데 이거 문제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렇죠. 이제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것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심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고를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원심의 이유와 같이 이걸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원심과 거의 같은 의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주로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내란죄를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네. 그래서 체포영장 자체가 이제 유법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된 것은 관할이 중앙지법이거든요. 근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군사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해서 허락을 받도 되는데 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1차의 체포집행영장뿐만 아니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이게 전부 다 합법이다. 이게 합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서 이걸 저지하는 것 자체는 다 불법이 되는 거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이걸 시킨 것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요 혐의가 이제 체포방해 혐의가 이 재판의 어떤 주된 혐의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가 돼서 국무위원회 이제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 그러니까 연락을 이제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제 선고를 했었는데 2심에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 9명 중에 7명한테는 통지하고 실제로 출석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통지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1심의 판결이었고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통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지를 받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행사 국무위원들의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통지를 했다 할지라도 예.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유죄로 한 거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죠. 네. 예, 공보 담당 비서관은 1심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그대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도 있다. 이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서 나오는 의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다라면 이 부분은 이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유죄로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구체적으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회관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표결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피지를 작성하게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시에 작성할 당시에 허위라는 걸 알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네. 변경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요. 계엄에 대한 언론 설명 자료 피지를 외신에 배포한 부분에 있어서 1심은 무죄로 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 배포한 자료라 하더라도 국내 언론에게, 국내 사람들에게도 알 권리를 고려했어야 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1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정당한 공보 활동이었고 그리고 또 허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과장되고 거짓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이 것처럼 그렇게 거짓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알 거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이건 더 재질이 엄하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무죄로 났던 부분들을 예. 유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었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 1심에서는 이제 일반 재판부였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 양형에 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일단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두 가지가 네. 유죄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이거 자체 이제 제대로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의 어떤 정당성, 절차성에서 유법이 있다. 이건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있어 서울 고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2개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재판부 자체가 이제 대등 재판부예요. 그래서 중견 판사들이 이제 대등하게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장판사 한 명에 배석 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대등한 판사가 판결을 한다고 그랬더니 대등 재판부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재판부 자체가 사실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1심 재판할 때는 이제 재판부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무죄 유죄랄지 이제 절차에 있어서 좀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운 좀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후에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전담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 재판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우두머리 재판에 있어서도
이제 이 중에서 특히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결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오늘 뭐 징역 7년 선고 자체는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산업통상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집 통지를 했다. 우리가 국무회의 심의할 때 소집 통지하면 정당한 절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소집 통지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 시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시간대에 통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소집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다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두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PG를 통한 해외 홍보 비서관을 통해서 해외 공부한 내용 자체도 이것도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실은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에도 알리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재판부가 말하는 것이 국회에 대해서는 뭐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해제할 의결권을 보장을 해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허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선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죄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좀 높아진 것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대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죄가 유죄로 바뀐 부분이 지금 오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에 불과하고 예. 이제 그렇지만 1심에서 이제 5년의 선고 자체가 특히 이제 체포 방해랄지 국무심의 의결 방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죄질이 중하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네. 형량을 한 2년 정도 가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과정부터 좀 논쟁이 있었던 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된 거고, 그럼 내란 본류 재판과 오늘의 재판부는 다른 거죠? 네, 내란 본류 재판이 아마 형사 12부고 네. 오늘 재판이 1부에서 내린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유념해서 본 것이 1심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네. 유리한 사용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만 오늘은 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죠? 네, 맞습니다. 어떤 형사 사건이든 전과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양형 사유에 범죄 전과가 없다라는 점을 집어넣고 감경 사유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에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정서가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이 이렇게 공직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도 범죄 전과가 없다라고 그 부분을 감형을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 전과가 없다라는 점은 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예. 반영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본류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의 경우에 네. 이 무기징역으로 감경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범죄 전력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감형의 중요한 사유로 봤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항소심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감형을 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첨삭 부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주도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후 계엄 선포문이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렸지만 지시는 했고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만 이게 주도를 하진 않아서 좀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번에 무죄에서 유죄로 전된 부분들은 그렇게 전체 5건의 혐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이게 죄질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무회의 심의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 피지 부분들도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비상계엄이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2차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 부분들은
공무원들을 사병하고 공무원들 간에 충돌할 우려까지 발생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게 엄하게 이 형량을 매겨야 된다라는 걸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안 의결로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권한이 정지됐지만 경호처 차장들과 공범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직권남용 자체는 이제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야지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 직원 자체는 공무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분이 없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신분이 있는 자하고 공모를 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하면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일리가 있어는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경호처, 경호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짜고 공모를 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죄가 유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은 이제 유죄였는데 행사를 한 것은 여전히 이제 무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이 항소를 한 것은 이제 기각을 했어요. 네.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고 행사가 있는 거죠. 네. 작성은 말 그대로 만드는 게 이제 작성이고 행사는 이 문서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두는 게 이제 행사라고 말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책상 서랍 내에 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문서, 허위 공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로 선고했는데요. 1심하고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도 무죄를 유죄했고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서랍에 넣기 전에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제3자한테 보여줬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 행사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더 보면요. 수색 영장 범위가 위법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던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기물을 파손했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관저에 침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군사 기밀을 요하는 지역을 수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과했다고 본 거죠. 이 부분들은 군사시 기밀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색 장소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장소는 관저였지 않습니까? 예. 이 관저로 가기 위해서는 예. 군사작전구역을 지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적법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1심 5년이 2년이 추가돼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똑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 내릴 수 있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판사님들.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항소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어떻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상고를 할 예정에 있고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네. 송진호 변호사의 이제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 형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네. 너무나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던 부분이 또 유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네. 그 계엄 선포문의 어떤 사후 행사 이거 자체는
사실은 뭐 지엽적인 것 중에도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형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범죄 혐의다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99%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이 다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재판부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건은 저렇게 그 검찰에 됐건 뭐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국기를 흔들었던 사건이고 근데 네.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기각이랄지 아니면 뭐 변경 이유를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대법원 가면 이제 이건 또 상당히 지금 오늘 판결 이후에서도 재판부 설명했지만 상당한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거야. 법률의 네.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할 겁니다. 예.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면서 지금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을 공개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법률과 증거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네.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사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이런 재판 내용을 대중에 공개됐다라고 해서 네.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이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선고까지 쭉 이루어져서 제가 봐서 항소심에서 이미 선고가 된 이상 네.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법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법 자체를 무효화해서 항소심 재판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헌법사원 사건은 예. 제가 봤을 때 뭐 결론이 기각으로 거의 정해졌거나 아니면 이 선고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그냥 유지된 상태로 계속 내란 전담 사건들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판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고 조금 전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2년가량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혐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공수처 검사들이 공관촌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역시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들이 촬영한 것도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역시 직권남용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 또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참석 통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2심에서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기록물법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면서 경호처와 공수처 등 국가 공무원들끼리 물리적 충돌 야기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났는데 선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징역 7년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띤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취재진에 따르면은 법정을 빠져나갈 당시에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네, 저희는 세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씨 항소심도 있었는데요. 1심 1년 8개월에서 어제 2심 4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지금 세 가지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였고 또 하나는 명태균으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있었고 하나는 이제 건진법사 이 전성배로부터 통일교척에
뭐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데 1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완전히 무죄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도 취임 전에 받았던 샤넬백은 무죄다라고 알선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유죄로 이번에는 인정됐습니다.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통일교가 명확히 이 뭐 청탁을 할 의도를 알고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00몇만 원짜리나 되는 그러한 샤넬백을 그래 통상적으로 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동 정범이냐, 사전에 모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전주로서 계좌를 빌려준 것까지는 1심에도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동 정범으로 모의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들을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어서 이거는 20억이나 되는 계좌를 맡기고 그리고 시세 조정을 해서 4억이나 되는 이익을 취했고 그리고 통정매매를 했다는 통정매매라는 게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할 때 이 공동정범들이 짜고 똑같은 시점에 이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공모한 거다 해서 공범이라는 걸로 유죄가 성립이 돼서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선고가 될 때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빗대서 보는데 앞서 그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역시 그에 못 미치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동떨어진 판결이다, 감정과 좀 동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단순히 개인이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행위 자체보다는 주가 조작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고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게 2010년, 11년, 12년 동안 있었던 일이 2026년에서야 선고되는데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낮은 형이 선고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 있는 건데요.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또 주어지면 또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주가 조작 행위만 처벌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일단 징역 4년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에 조금 부족한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1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표정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부축을 받으면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1심 때는 재판부를 향해서 2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 좀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1심 선고 때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뭐 3분의 2가 무죄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량도 1년 4개월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추후에 뭐 금품 수사 관련된 사건들이 또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굉장히 안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항소심에 가면 그렇게 바꿔지지 않을 거라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단 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전체를 하나의 죄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포괄일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포괄일죄를 보느냐 아니면 이걸 3단계로 끊어서 각각의 범죄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공소시효 문제랄지 이게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일단 뭐 수익을 한 40%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20억짜리 증권 계좌도 공유를 했고 또 자신의 주식이 18만 주를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로 범죄로 봐가지고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심과는 완전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건 이제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전성배 씨와 관련된 사건, 전성배 씨가 통일로부터 샤넬백을 받아가지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전성배 씨 사건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예. 어제 이제 김건희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됐던 부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유죄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형량이 이제 대폭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상고를 해서 네. 아마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뭐 다투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심보다 무거운 2심 판결이 내려진 부분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라며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란 전쟁 기간 갈등을 빚었던 영국에 대해 양국의 유대를 부각했는데 이 찰스 3세는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격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거라며 찰스 3세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ilitarily defeated that particular. Charles agrees with me even more than I do. We're never going to let that opponent have a nuclear weapon. They know that.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지도부 분열 상황 해결을 시도하고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빈 환영식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견고한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Americans have had no closer friends than the British. We share that same root. We speak the same language. We hold the same values. 영국이 군 기지 제공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면서 껄끄러워진 관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에 미 연방의회 연설에 나선 찰스 3세는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s is an indispensable partnership. We must not disregard everything that has sustained us for the last 80 years. Instead, we must build on it.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을 잇는 유대화 정체성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서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공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연대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왕실 외교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수출을 계속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습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다른 방안보다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미국 정보기관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이런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긴장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과 행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는 통행료는 안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하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선박의 정체, 일본 유조선 이데미스 마루호입니다.
전쟁 사흘 전에 페르시아만에 들어갔다가 발이 묶이면서 무려 62일 만에 탈출한 것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일본 선박 3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지만 모두 가스 운반선이었습니다.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라면서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사들을 통해서 이란과 어떻게 보면 이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유조선이 통과됐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배가 물속에 잠긴 깊이로 볼 때 원유 200만 배럴이 실린 것으로 보이며 목적지는 일본 나고야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일본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 달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SNS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에는 일본과 오랜 우호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53년 니쇼 마루호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을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몰래 수입할 때 썼던 유조선입니다. 빛바랜 사진과 함께 양국 우정을 증명하는 유산이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 40척가량이 고립돼 있지만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막혀있던 호르무즈 바닷길 그 한가운데를 가르는 배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화물선도 유조선도 아닌 초호화 요트였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유유히 지나간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적의 초호화 요트 노르드호입니다. 지난 24일 두바이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 무스카트까지 갔는데 봉쇄 상황에서 포착된 이례적인 항행입니다. 노르드호는 길이가 140m가 넘는 초대형 요트로 수영장에 헬기 착륙장, 분리되는 잠수함까지 갖춘 바다 위 궁전입니다. 세계 12번째로 큰 요트로 가격은 무려 7,3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배의 주인도 눈길을 끕니다. 억만장자 러시아 철강 재벌이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 알렉세이 모르다쇼프가 실소유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는 인물인데요. 꽉 막힌 해협을 어떻게 뚫고 지나갔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요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무렵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을 제한한다면서도 우방국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랜 동맹 러시아 선박이라 예외를 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일치 단결했던 이란 내 지도부가 다시 분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협상 전략을 놓고 강원파가 충돌하면서 종전협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협상 여부를 놓고 이란 지도부 내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명수비대와 성직자,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핵심이라며 이를 지속해야만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휴전 후 핵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내부 권력 싸움으로 보면서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고 있는 실정입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They're in turmoil. So we thought we'd give them a little chance to get some of their turmoil resolved. 이 같은 이란 지도부 내 충돌은 전쟁 발발 이후
모즈타파 하메네이 새 최고 지도자의 부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메네이가 은신하면서 최고 지도자와 하부 조직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을 조율해온 원로 지도자들이 공습 촉이 사라진 점도 이런 혼돈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발급됩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얼굴 아래 금색으로 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뒤로는 미 독립선언문이 새겨집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발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방문과 관련해 자신이 영국의 왕족 계보라고 주장하는 듯한 글을 잇따라 SNS에 올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나는 항상 버킹엄 궁전에서 살고 싶었다며 영국 타블로이드지가 쓴 기사 하나를 공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연결된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족보를 좀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가 할머니의 혈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영국 왕실과 연결이 되고요. 결국 찰스 3세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은 15촌, 4촌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가십 기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왕 부부와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는 글을 남겼는데 어머니와 국왕의 인연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I also remember her saying very clearly, Charles, look, young Charles, he's so cute. My mother. 네. My mother had a crush on Charles. Can you believe it? 한편 백악관은 공식 SNS 계정에 찰스 3세 국왕과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걷는 사진을 올리고 투 킹스, 두 명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 왕은 없다는 반 트럼프 시위가 한창인 점을 생각해보면 의도적 농담으로 들리기도 하죠. 앞서 트럼프는 자신을 교황과 예수님에 빗댄 AI 이미지를 스스로 SNS에 올리며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잇따라 나온 왕족 주장, 이번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 증시 하락 영향에 오전 내내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6,690으로 상승 마감해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0.8%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방향을 못 잡던 코스피가 결국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혼조세 끝에 상승 전환해 6,690으로 0.8%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 내린 6,619로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3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690으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에 맞서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순매도는 이틀째였습니다. 장중에 1%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2% 가까이 오른 22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SK하이닉스는 0.5% 내린 129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2%, 현대로템이 7% 급등하는 등 석유, 가스와 방산, 전력과 2차전지 업종은 강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내내 혼조세였는데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매출과 신규 이용자 증가가 자체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보도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0.2% 내린 1213으로 출발했지만 혼조세 후에 0.4% 오른 1220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땠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47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4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의 주요 변수인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를, 두바이유와 WTI, 서부 텍사스산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즉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시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내외 다른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판결문 요지 낭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고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항소심이잖아요. 그리고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다시 2심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뀔 것이냐 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무죄가 계속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1심 무죄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것이냐. 네, 이거는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유죄라면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양형 요소 중에서 이 전과가 없다. 이 부분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번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2월부터 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위법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위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했어야 했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거는 단순히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1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그거는 이유 없다, 근거 없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관련 공수처법에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한 그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도 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은 위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가 범죄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 역시 1심에 이어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적법하다. 그에 따른 집행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당시에 이제 탄핵이 되어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여서 직권을 남용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죠. 비록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는 아니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네. 했습니다만 이번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이 법률적인 쟁점이에요. 네. 예. 따라서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한다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기회는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했어야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장에게 뭐 총을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한 것들이 상당히 위법했다라고 본 거예요. 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과 함께 더해서 재판 마지막 부분에 예. 양형의 이유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유죄로 인정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거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몰고 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지적들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1심보다 더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늘어났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예.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조금 더 무거워졌는데 특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법정 공방 그리고 재판으로만 인식이 되지만 당시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 차례나 봤거든요. 예. 세 차례나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순찰 장면들이 영상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철조망 설치 작업이라든지 또는 대치 작업까지 대치 현장까지 직접 봤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고 크게 다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네. 자칫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정말 역사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예. 벌어질 뻔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고 이번에 징역 7년형이 선고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된 혐의였던 체포방해 혐의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봤는데 앞서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지점으로 지적해주신 바뀐 부분들, 이제 무죄 판단이 유죄 판단으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7명에 대한 건 침해는 이제 기존에서 인정을 했던 것과 동일한데 2명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러니까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집 통지를 해서 심의권을 이제 침해를 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1심과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통지를 하지 않은 7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침해했다.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라고 보았고요. 다만 특검의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1심에서는 네. 2명 통지를 했는데 네. 통지받은 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었는데 1심에서는 통지를 했으니까 설령 그 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2명의 장관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이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2명의 장관에게 설령 통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후에 참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시죠. 우선 국토부 장관에게는요, 이 통지가 최초 통지가 간 게 12월 3일 밤 9시 18분입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9시 44분입니다. 네. 그런데 거주지를 보면요, 국토부 장관은 군포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도곡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당일 이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이 정확히 22시 16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통지를 받고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해서 참석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됐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지면서 5년에서 7년으로 는 건데 무죄에서 유죄가 된 부분을 또 하나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외신에 뿌린 보도자료 이 부분을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국제 신인도도 떨어뜨렸고 국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근거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보도자료라고 하는 게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홍보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죄 삼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 1심의 무죄 취지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검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 보도 관련된 자료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제로 정확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뭐 일부 과장이야 뭐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즉 헌법을 수호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 사실관계 중에 일면만을 과장해서 부각한 것이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판단에 전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 관련된 자료 역시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은 그러한 담당 공무원의 어떤 그 성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도록 만든 것이라서 예. 따라서 이 부분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상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주장을 할까요?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지난 1심 판결 후에 오늘 나온 항소심까지 새로운 주장은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즉 사실관계 모두 정리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 하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만약 상고한다면 네.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는 판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 뭐 체증법칙, 증거법칙 위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오늘의 이 사건만 놓고 보자면 사실관계의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기회는 피고인 그리고 또 특검 측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징역 7년, 도입 과정부터 이제 논란이 됐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고요. 이 부분도 1심 1년 8개월에서 2심 4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으로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된 지로부터 시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심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면소 또는 무죄로 봤기 때문에 유죄 판단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가 이루어졌고 네. 어제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크게 바뀐 그런 예. 항소심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의 이제 시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면서 이제 따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묶어서 본 이제 포괄일제가 좀 눈에 네.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범죄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즉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또 법정형의 그 장단에 따라서 공소시효도 달라지는데 네. 공소시효 지나면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1차와 2차는 공소시효 지났다. 그리고 3차는 이건 공소시효 안 지났는데 하지만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단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단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번 항소심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네. 즉 전체를 한꺼번에 봐서 하나의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따로 시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다 살아 있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공모를 했다는 유죄의 증거도 있기 때문에 네. 공동정범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좀 더 쉽게 좀 짧게 좀 설명드리면은 요즘에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나 축구의 경우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영상으로 촬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겠다면서 영상을 아주 느리게 본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멈춰놓고 보면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포괄일죄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물론 범죄 행위를 나눠보는 게 맞죠. 하지만 나눠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나눠서 본 경우에는 문제이고 또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향이 틀렸거나 방법이 틀렸거나 자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이것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지금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던 그 부분은 잘못됐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부의 심사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연 이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서 어제 김건희 씨 표정 상당히 어둡게 재판부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긴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도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3개월 내에 나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법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에서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상당 부분 양측의 주장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재판 항소심 결과까지 저희 손소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회사, 즉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쿠팡은 총수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동인이를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이러한 예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김유석 부사장이 계열사 대표 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규모나 비서 배치 등을 볼 때 등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직접 규제 대상에 오르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보유 주식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 INC와 한국 쿠팡은 투명한 지배 구조라며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쿠팡 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공정위의 조치는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상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놓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국내외 기업 현안을 넘어 대미 관계까지 미칠 파장을 놓고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오는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에서 치러집니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향후 전국 구도를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만큼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을 내세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추미애, 박찬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이 8명이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등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5곳을 포함해 1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재보선 지역구가 확정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까지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4곳 중 13곳을 차지했던 만큼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 앞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판세가 유리하진 않지만 현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전략지역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고 보수 진영의 단합을 끌어낸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후보들 간의 5자 경쟁이 펼쳐지는 경기 평택을과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부산 북갑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후보들이 저마다 표밭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되면서 선거 구도가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섭 단체 의원 등과 만나 우리 정치권에는 외교 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한미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을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문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신문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오늘 가처분 신문기일이 열렸죠?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기일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측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다음 달에 추가 신문기일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신문기일을 열고 오늘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최소한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측이 필수 인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첫 신문기일이 끝난 가운데 법원은 가처분 결과를 늦어도 총파업 전날인 다음 달 20일까지는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 아동의 사인이 된 두부 손상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친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윤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광범위한 뇌출혈과 몸 곳곳에 든 멍자국 등을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복부 쪽에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가수 구두 소견과 부모 휴대전화에서 포착한 학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신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가수로부터 피해 아동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해 머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외력에 의해서 머리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도구를 이용했다면 좀 더 의도성이 명확할 것 같고요.
경찰은 친모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 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암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 등이 현장에서 버려둔 채 도주한 차량에서 모의 공기총 내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준공을 앞둔 재건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인 이들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신당동에 있는 주상복합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 수십 명을 동원해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와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 다른 피고소인들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던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광고하고 관련 물품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씨는 자신은 모델 계약을 했을 뿐 필라테스 가맹사업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은 많았지만 낮 동안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도 22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여전히 쌈싸람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북 남부와 호남 동부 그리고 영남 곳곳에 비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더욱 오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양이 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